요즘에 예전과 똑같이 일하는데 돈이 정말 안 모입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겁니다.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99% 이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1971년도에 금 1온수를 사려면 그때는 35달러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1온수를 사려면 4,500불 정도 줘야 돼요. 지금은 현금이나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이 불리해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대안으로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은 잘 안 모이고 꼬박꼬박 저축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돈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기 위해 지갑 구조대로 찾아왔습니다. 구조대원으로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예전과 똑같이 일하는데 돈이 정말 안 모입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돈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걸까요? 우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하고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오르고 월급은 사실은 그 이듬해에 전년도 인플레이션만큼 참고해서 3, 4%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가 먼저 오르고 월급은 나중에 오르는 후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계속 더 하고 있지만 돈이 계속 새로 찍혀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월급 가치가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971년도에 금 1온수를 사려면 그때는 35달러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1온수를 사려면 얼마나 줘야 할까요? 한 4,500불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99% 이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가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사이에 달러 발행액이 원래는 GDP에 맞춰가지고 GDP가 연 3, 4% 성장한다면 통화량은 한 5, 6%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무려 1000%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통화가 남발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통화 발행 속도나 양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치 훼손이 더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만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자책하는 분들이 개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겠지만 사실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시대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 발행액은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한 8천억 달러 내였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 4조 달러까지 통화가 팽창됐다가 긴축으로 들어와서 한 3조 7천억까지 줄였을 적에 팬데믹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자그마치 3조 2천억 달러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완화 정책으로 9조 달러까지 올라가서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돈이 풀립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한 3, 4% 늘어나면은 통화 발행량은 한 5, 6% 늘어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통화가 이런 식으로 발행되면서 우리가 땀 흘려서 버는 월급의 가치가 빨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세계 4대 통화라고 일컬어지는 유로와 위안화, 엔화 발행 역시 달러 못지않게 더 많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위안화 발행이 가장 많았고 팬데믹이 터지자 유로화 발행이 달러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통화량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이거는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 광의의 통화 공급량인데 이거는 달러를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통화 공급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치인 22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발행액이 한 6조 5천억 달러 되는데 통화 승수가 거의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치솟아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 한국의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M2 증가율은 1986년도에 2조 5천억 달러였던 게 지난해 말에는 22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약 9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9배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우리는 1986년도에 약 10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4,400조를 넘겼습니다. 즉 자그마치 44배가 증가한 거예요. 미국이 9배 증가할 때 우리는 4, 5배 더 빠르게 통화가 증발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와 함께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 이게 옛말이 된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지금은 현금이나 예금이나 여러분들이 월급 모아서 드시는 적금 이런 것들이 불리해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방만한 통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통화 시스템을 이겨낼 만한 달러 대체 자산, 실물 자산 위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 게요. 그래프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은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더 불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괜히 생기는 불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만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냐면 2017년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는 계층은 차상위 1%뿐이 없어요. 지금 밑에 빨간 그래프가 미국의 최상위 1%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에 청색이 차상위 9%를 나타내는 건데 차상위 9%는 보시다시피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 90%는 저 위에 검은색 그래프인데 90%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 빈곤층화하고 있는 걸 나타내줍니다. 저게 미국만 그럴까요? 저거 사실은 세계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저보다 사실 더 심해요. 자, 저거를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라고 가정했을 때 저 그래프는 뭐를 의미하냐면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상위 10%가 나머지 90%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9사람은 저축 여력이 없어서 버는 대로 다 씁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한 사람, 즉 9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한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곳간에 축적이 되고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100이라는 소득을 사회 전체가 벌면은 그중에 50은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중의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불경기가 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심하면 공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의 사회 구조가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어떤 부의 형태를 꾸미게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도 미국 연준이 발표한 건데 상위 1%의 소득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9%의 편중은 약 한 23%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나머지 23%를 가지고 다 이렇게 논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하위 50%입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은 거의 재산이 없어요. 즉 그들의 재산은 다 부채로 이루어진 겁니다. 집도 모기지로 사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전자제품도 물론 할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것도 연준이 발표한 건데 당시에 하위 50%의 부의 점유가 미국 전체 부의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절반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이 없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같은 때는 다른 금융위기는 돈을 뿌려서 대충 부실을 덮으면 됐었는데 팬데믹 사태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뿌린다고 서민들의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사실은 은행 접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때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 재정의 3분의 1을 붕괴에 걱정이 되는 서민층한테 기본소득 혹은 실업급여 이런 걸로 직접 싸줬는데 그 양이 자그마치 재정 집행액의 3분의 2 정도나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허약하게 돼 있고 서민층, 빈곤층이 위험할 정도로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그래프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불안해진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1944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은 브레트 우주 협정이라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과 은행 총재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금 1온스에 35달러를 연결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달러에 연결시켜서 달러 대비 상하 1%로 그 나라 통화 가치를 조절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30년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굉장한 팽창 정책을 가져오느라고 사실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한 본위 제도였었는데 갖고 있는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질 않았어요.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금본위 제도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미국이 돈을 많이 쓰는데 저거 정말 금이 있어서 저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독은 아예 갖고 있던 달러를 죄금으로 바꿔가면서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즉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뒤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할 거 없이 달러를 가져와서 죄금으로 바꿔갑니다. 프랑스는 금으로 바꿔가면서 아예 해군함대를 동원해서 세계만방에 과시를 하면서 가져가고 결국은 맹방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거액의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닉슨 대통령은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군부대 벙커로 들어가서 한 이틀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8월 15일 날 TV에 등장해서 지금 우리 달러가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 당분간 금 태안을 중지한다.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개됐습니까? 재개 안 됐어요. 투기 세력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달러와 금과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한마디로 시중에 금융자산이 넘쳐나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금본위 제도였을 땐 세계 GDP의 절반 정도의 통화가 돌아다녔는데 닉슨 쇼크 이후로는 10년마다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본 집적도라고 불리우는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은 매년 월급이 인플레이션에 준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 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가들은 연평균 소득이 15% 내외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임대사업자나 은행에 돈을 불리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이러한 금융자산가들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5배 이상 많아지면서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게 됩니다. 그 결과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 90%는 20% 남짓, 게다가 국민 절반인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는 이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근로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빨리 메말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라기보다는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대박 기회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비트코인이 능력이 있거나 쓰임새가 많아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이 달러인데 달러의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달러가 무기화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데에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통화가
무기화가 되면서 많은 신뢰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즉 달러 자체가 신뢰를 까먹으면 무언가는 달러를 대신한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이 자그마치 60% 이상 올랐고 은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한 160%나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비트코인은 오르지 못했지만 그전 15년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아마 올해서부터는 세계가 서로 각축하면서 오르게 될 텐데 이렇게 달러의 대체 자산들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예금이나 적금에 두어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통화 시스템 내에서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오히려 달러의 대체 자산은 금이나 은, 비트코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거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통화량이 남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량 남발이 있었던 건데 기존 금융 구조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신호로 봤어도 될 텐데 왜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여태까지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뿌려가지고 부실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덮어가니까 문제가 사실은 커지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왜 그럼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덮고 갔냐 하면 사실은 월스트리트가 지네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원래는 미국 정부도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실을 해결할 배드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외에 요청해서 그때 8,300억 달러인가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월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실 채권을 내놓으면 그걸 헐값에 매각이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실 채권이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가서 자기들의 자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걸 우려해서 이 친구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정부나 연준이 강제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연준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유대계 세력들이 재무부나 연준이나 월스트리트나를 지네들이 회전물 돌듯이 서로 다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다 같은 동지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두 번째 제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당신 은행들의 주식을 담보로 우리한테 맡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조차 월스트리트가 반대합니다. 잘못해서 국유화될까 봐 주식을 내줬다가 나중에 그 주식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행의 지분이 정부로 넘어갈까 봐 그들이 그것도 반대해요.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은 어떤 걸 권하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라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장부에 쓰여져 있는 장부 가격이 아니라 채권의 시가평가제를 하자. 도대체 지금 얼마나 부실이 쌓여 있고 당신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마저도 월가가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연준은 부실이 있는 곳을 정리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돈을 헬리콥터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듯이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은행한테 밀어냅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문제가 됐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긴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높여줘서 부실을 덮고 마치 다시 평상시처럼 돌아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외에도 이런 행태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경제 체질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돈의 힘으로 부실을 덮어버리면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클 틈이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계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벤처 기업이나 신생들이 들어와서 크고 하는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부실을 막아왔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국가보다는 시스템을 믿는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람이나 나라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관리기관을 믿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즉 비트코인 같은 거는 스스로 신뢰를 창출하는 통화입니다. 어떠한 중앙은행이나 어떠한 권위 있는 기관의 신뢰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코드, 알고리즘, 이런 스스로의 네트워크,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도 어떤 다른 기관도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다 분산형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킹하려고 들면은 그 노드들의 반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힘듭니다. 만약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거는 하도 빨리 연산이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오지 못할 거고 한편으로 그러한 양자 컴퓨터에 대응하는 양자 암호 통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비트코인은 스스로 신뢰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표현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비트코인을 개인 거래를 넘어서서 국가 간 거래나 무역 통화 얘기로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유행이라기보다는 너무 큰 변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를 지금은 무역 통화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가까운 신뢰로 보면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중국 상인들과 거래할 때 지금은 죄다 스테이블코인을 씁니다. 그리고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무역을 할 적에 바이어들하고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추정치로 우리나라 무역의 한 10% 정도는 이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그 무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달러를 써서 무역을 할 적에는 달러는 사는 값과 파는 값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사는 값과 파는 값이 같습니다. 게다가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하려고 그러면 보통 2, 3일 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요.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즉각적으로 송금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한 $2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165개국에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경우에는 무료로 송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송금 수수료도 이게 재료로 수렴할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소기업들만 아니라 러시아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들의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팔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즉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라들은 거래를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 때 러시아 카자흐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끼리 무역을 할 적에는 달러를 쓰지 말자. 가능한 우리 회원국 통화를 쓰자. 그 회원국 통화라는 게 중국의 위안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안화는 해외 시장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세계 시장에 풀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나날이 흑자가 커지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도 중국 본토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금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러시아 석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그러한 움직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된 점이
게 과거에 잘 몰랐을 때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만 여겼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이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아주 정제된 시스템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저와 같은 분들이 다 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돈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나갈 텐데 어떤 관점을 저희가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현재 통화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고 통화 남발이나 통화 교란으로 인해서 이러한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구나.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행위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내 자산을 까먹는 행위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 은, 비트코인 같은 걸로 분산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통화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인플레이션은 매년 한 3, 4% 정도인데 왜 인플레이션 물가지수는 낮게 발표될까요?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석유 관련 상품들, 식량 관련 상품들조차도 거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한 지표들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부동산 가격이 자그마치 75%가 올랐어요.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5년간 미국의 집값은 50% 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 돼서 여러분들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거 보시죠. 전혀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 지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물가 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거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상품들이 최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의 체감은 훨씬 심합니다. 그게 사실 실질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이나 주식까지 합한 게 사실상 진정한 물가 지수인데 우리 서민들은 그런 걸 모르게끔 포장된 사회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현금은 녹아내리는 상품이구나. 그렇다면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즉 통화 발행의 증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난해에 금과 은이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온스당 한 2,000불대 정도만 올라오면 미국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꾹꾹 내리눌렀어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서부터 가격 결정 주도권을 미국 정부가 뺏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죄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외환보유고가 2024년을 기점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보유량보다 이제는 금의 보유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브릭스 4개국이 지난 10여 년간 세계에서 금을 수입한 양이 한 29,000톤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 하면 세계의 연간 금 생산량이 한 3,100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를 10년치라고 잡아도 31,000톤 중에 29,000톤을 브릭스 4개국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즉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러한 실물 자산에 대한 신뢰가 옮겨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금시장이나 은시장을 그들이 마음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특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뉴욕의 선물시장이나 런던의 현물시장에서 마감일이 되면 과거에는 그전에 현금 청산을 한다거나 이월시키는 롤오버가 전체 투자의 98%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 은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금이 압도적으로 브릭스에서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를 안 투자자들이 이제는 종이금이나 종이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마감일에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10배, 20배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창고에 금이나 은이 부족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금과 은을 비행기로 공수해서 인도에 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은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하루 동안 인도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 다음날 간신히 막았습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알고 그때 은 가격이 한 18%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금으로 전이돼서 금 가격 역시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이게 시장에 실물이 엄청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로 공수하면서 대여 리스 금리가 자그마치 34%를 줬어요. 34%라는 건 엄청난 고리대금 금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진짜 시장에 금이 없구나, 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대여 금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서 저도 쥐꼬리만한 자산이지만 투자 자산을 어떻게 좀 분배를 해야 될까 오늘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궁금해지는 점이 사우디처럼 미국 달러와 거리를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세계의 한 돈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CBDC 시대가 되면서 과거처럼 달러가 독점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기 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는 앞으로 그들의 시스템 속에서 국제결제 시스템도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않고 그들이 새롭게 좀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CBDC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통화를 표준화를 이루어서 더 강력하게 가져갈 겁니다. 비단 이런 지역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오펙은 오펙 나름대로 사우디가 주도가 돼서 그들 간의 기축통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남미연합은 남미연합대로 즉 한마디로 기축통화가 굉장히 다원화됩니다. 다극화됩니다. 이렇게 기축통화가 다극화될 뿐만 아니라 통화 종류 자체가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법정통화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브릭스가 추진하고 있는 CBDC가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통화가 아주 가열차게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기축통화도 다원화되고 통화의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한마디로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중에 어떤 통화가 세계화폐가 될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혁명의 변곡점에서 그냥 끌려갈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앞서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통화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좀 저희는 재테크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관점이라던가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는 현금은 여러분들의 자산비 중에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할 것만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분산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현재 통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거시경제의 흐름에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의 통화는 팩공급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통화 시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연준이나 재무부가 올해는 얼만큼 돈을 찍어내야 되겠다. 올해는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를 얼만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통화 시장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무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하려면은 무역을 하는 기업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 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의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무역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를 하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 시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외환 거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고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통화가 결국은 세계화폐가 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어떤 통화가 그런 통화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통화가 그 통화가 될지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던 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점. 지금 돈의 구조와 시스템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지갑과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